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사이자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인데 아직도 이런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쯤 저는 대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죽곡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부모님의 고향은 대전인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신 건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차가 많은 도심지보다는 시골이 공기도 좋을 뿐더러 무엇보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귀농을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내려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내려간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부모님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는데 이게 외적으로 달라진 게 아닌 마치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변하셨습니다. 일단 대전과 거리가 있다 보니 자주 찾아뵙진 못하고 명절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곤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아마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죠. 참고로 저는 형제 없이 외동이라 가족이라곤 부모님과 저뿐인데 그날은 어머니 생신을 맞아 외삼촌도 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쯤이었나? 외삼촌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민성아, 너도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희 부모님 싸우셨니? 아까부터 서로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잘 좀 챙겨드려.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어머니가 없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조용히 여쭤봤죠. 저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넘기시는 겁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도통 말씀을 안 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날은 찜찜한 기분으로 지나갔었죠.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진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성아, 바쁘니? 이번 주말에 좀 내려와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고 저는 주말 아침 급히 집으로 내려갔었죠. 그날 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는 외출을 하신 건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성아, 있잖아. 너희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아버지가 꺼낸 말은 요즘 어머니가 외출이 잦아지고 한 번 나가면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라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거기다 부모님 댁 주변은 온통 논밭으로 이루어져 딱히 갈 곳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기다렸고 아버지 말대로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어머니와 어떤 아주머니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일부러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었죠. 엄마, 저 왔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 아들이야? 처음 보네. 반갑다.
너도 알다시피 너네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잖아.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 그러다 보니 조금 늦었네.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저희 어머니와 무슨 관계인지 물었는데 그냥 잘 아는 사이라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정말 섬뜩한 사건은 다음날 대전으로 올라가던 일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대략 밤 9시 정도였고 운전을 하던 중 외삼촌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민성아, 너 어디야? 지금 큰일 났다. 저는 삼촌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 설명은 만나서 듣기로 했고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들었었죠. 저는 차를 돌려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는 삼촌 혼자 계셨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 삼촌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흉기를 가져와 누워있는 아버지의 복부를 찔렀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삼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엄마가 왜? 근데 삼촌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말을 해주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아버지가 삼촌을 불러 부탁 한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며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사람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황당한 말을 계속 하더랍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삼촌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거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마치 계획된 범죄처럼 제가 집으로 올라가던 그날 밤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막힌 타이밍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통화가 되진 않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중요 장기가 다치지 않아서 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들었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을 하는 동안 경찰들이 병원에 찾아오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과 다르게 흉기에 어머니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이 사건은 별다른 진전 없이 흐지부지 흘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 있기가 두렵다며 제가 살던 자취방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수도 없이 캐물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말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긴 조사 끝에 사건의 내막은 밝혀지게 되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은 물론이고 사건의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본인이었는데 그 시발점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죽곡면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분과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했죠. 참고로 아버지는 무교라 종교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기도원에 다닌다고 말하면 그걸로 인해 괜한 싸움이 날까 싶어
비밀로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종교 활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은 소홀해졌고 아버지 모르게 비밀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삼촌과 저에게 어머니를 의심하게끔 말을 했던 거고, 그날 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을 하셨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고 두 분은 늦은 나이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제가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와 삼촌이 나누던 대화를 몰래 듣고 나서부터였죠. 삼촌이 어머니에게 너무 빨리 병원을 데려간 것 같다며 죽었으면 좋았는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냐는 그런 섬뜩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삼촌과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삼촌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저희 집에는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기도원을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면회를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캐내지 말고 묻고 지내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사건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삼촌만 진실을 알고 있고, 모두 다 그 사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해당 기도원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데 다들 입을 열지 않으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일이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결혼도 망설여질 정도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란 게 없어졌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부모님마저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 아직도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 겪은 일이었고, 물론 저의 잘못도 큰 건 알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 생일이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멤버들과 나이트에서 술을 한잔 했었습니다. 저 포함 친구들도 나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기념일이기도 했고 모처럼 기분이나 낼 생각으로 방문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경수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키도 훤칠하고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겨서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름은 김경수, 나이는 저보다 7살 연상이었으니까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경수 오빠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곤 했었죠.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좀 현실적인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이트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됐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솔직히 기분은 좋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생 신분에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집이 부유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경수 오빠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본인만 믿으라는 말을 반복했었고, 그렇게 저는 경수 오빠의 부모님을 뵙기로 약속을 잡았었죠. 그리고 약속 날이 되어 오빠네 집으로 향했는데 오빠가 사는 집을 보니 더욱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위치는 강남 주택가 인근이었고 말로만 듣던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경수 오빠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예비 시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오빠네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경수 오빠는 어머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더니 잠시 뒤 어머님이 저를 불러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문을 닫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온 거야? 아니요. 저도 오빠에게 들은 게 없어서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잘 들어. 너 혼수용품으로 집 한 채 값 자신 없으면 여기에 발도 붙이지 마.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대화는 종료됐고 저는 오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경수 오빠의 연락을 피하듯이 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경수 오빠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계속 이렇게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관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었죠.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아니,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혼수로 집 한 채 값 해오라고 하셨다며? 경수 오빠는 답답한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했고 저는 사실 그대로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나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돈 모은 것도 없어. 그리고 오빠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 형편 어렵거든? 오빠가 싫은 건 아닌데 지금 내 사정이 결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미안해. 그러니까 오빠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저도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 결국 약속을 잡았었죠. 그리고 다음날 경수 오빠를 카페에서 만났는데 심각한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정아,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엄마를 설득시켰거든? 혼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고 집에 한번 데려오래.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더니 오빠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걱정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경수 오빠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아닌 게 확실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빠 얼굴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고 그렇게 다시 경수 오빠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왔니? 여기 좀 앉아봐. 어머님은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주셨고 진짜 오빠가 말한 대로 어머님을 설득시킨 줄로만 알았었죠.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받아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고 못하겠으면 그냥 돌아가. 어머님이 말한 조건은 이 집에 한 달간 거주하면서 신부 수업을 받고 나면 며느리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만 들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 텐데 어머님은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너가 한 달 동안 잘 버티면 경수랑 살 집도 마련해주고 너희 집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충분히 살게끔 도와주마. 한 달이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왔죠. 그게 이런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빠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신부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짐을 챙겨 저는 경수 오빠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머님은 꼭 지켜야 할 2가지 필수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마저도 예사롭지가 않았죠. 첫 번째는 가족들 포함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이 집에는 거래처 관련 손님들도 많이 오는 편이고 또 나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인들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게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필수 조항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이 정해준 규칙대로 생활을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주차가 됐을 무렵 사건 하나가 생겨버렸죠. 그날 경수 오빠는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었고 집안에는 저와 오빠네 부모님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고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늘 간병인이 옆에 있으면서 모든 걸 케어해 줬었는데 그날은 간병인이 일이 있다고 해서 나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얘야, 너네 시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혹시나 말을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금 물었더니 같은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시더군요. 왜? 못하겠니? 그 순간 굉장히 수치스럽고 난감했지만 몸이 불편한 환자를 씻기는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수 오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또 오빠가 어머님에게 말을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혼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시작점이 됐던 건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그날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케이블 TV에도 출연하셨던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을 하셨죠. 스님,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건데 스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자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심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은 타고났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글쎄 제가 남자가 잘 꼬이는 팔자라 결혼을 하더라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플 거라고 말하더군요. 아유, 스님, 그럼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남편 말고 기가 강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야 더 이상 남자가 꼬이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죠. 스님, 그런 남자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가고 나서 어머님께 그런 건 미신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럼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3주 차였으니까 앞으로 일주일만 더 버티면 신부 수업이 끝나고 어린 나이에 오빠와 집을 얻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버텨보기로 생각하고 만약 다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는 상황이 오면 제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죠. 이 모든 걸 오빠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 힘들지만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이 끝나기 3일 전쯤 앞전에 찾아왔던 스님이 다시 찾아왔고 저와 어머님을 보고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 밤 11시경에 2명의 남자가 이 집에 찾아올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니 꼭 길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고 여기서 그냥 도망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남자 한 명이면 어떻게든 맞대응을 해보겠지만 2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돌아갔고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더니 오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밤 11시? 알겠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불안하고 무섭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오빠가 해결해준다고 했으니 한번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빠와 같이 방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너 경수한테 말 안 했지? 이거 가지고 별채에 들어가 있어. 어머님은 제게 열쇠 하나를 줬는데 이건 간혹가다 손님들이 묵고 가는 별채방 열쇠였습니다. 저는 별채로 걸어가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별채로 들어가 온몸을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어떤 남자 2명이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한 명을 밀치고 곧장 문을 열고 나와 오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오빠는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고 한참 뒤 방으로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상처가 났다고 약을 좀 발라달라는 겁니다. 아니, 해결해준다면서 뭐하고 이제야 들어온 거야? 나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거든? 그리고 뭐 하다 다친 건데? 순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더니 글쎄 오빠가 웃으면서 소름 돋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나 밀었잖아. 알고 보니 아까 그 방으로 들어온 2 남자의 정체는 경수 오빠와 그리고 스님이었는데 오빠는 스님을 도와주기 위해 같이 들어오기로 말을 맞췄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머님과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고 오빠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있던 거였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걸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복수를 위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니 그 말도 크게 신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저희 가족을 찾아와 오해가 있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주고 갔었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 생각에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 후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만나 연애하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으신 분도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요즘은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철없이 행동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지금도 후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한때 저희 회사 팀장님이었던 한 남성분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규모의 생산직 공장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입사 초기 시절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연도로는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찜찜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8년 전 그 당시 저희 사무실 구성원은 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 3명이 전부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거기다 과장님은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팀장님은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타입이라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팀장님이 달라진 건 저와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근처에는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는데
다른 가게보다 월등히 맛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팀장님과 둘이서 국밥을 먹으러 갔었고, 식당 이모님께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가 진짜 숨겨진 맛집이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릴 정도로 팀장님은 이 집 국밥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팀장님과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좀 전 주문을 받았던 이모님이 와서는 팀장님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나와봐요. 저는 물론 팀장님도 황당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은 국밥집 이모를 따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기도 했고, 팀장님이 단골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이모님과 아는 사이인 줄로만 생각했었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팀장님이 다시 들어오셨는데,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먹고 나가자.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부하 직원 입장에선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고, 이 일은 의문만 남긴 채 넘어갔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도 팀장님의 표정은 좋지 않으셨고, 그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뭔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팀장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평소 나긋하던 팀장님이 자꾸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업무적인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뜬금없이 제 옷차림이나 행동들을 보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옷으로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팀장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었고, 웬만하면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지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 국밥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였죠.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말씀 나누시죠. 무슨 일로 아주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온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은 제 눈치를 보더니 아주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팀장님의 부고 소식이었는데,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모텔방에서 술을 먹고 팀장님이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그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거기다 팀장님은 가족들에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했었지만 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팀장님이 돌아가신 지 2-3달 정도 지났을 때쯤 제 밑으로 신입 직원 한 명이 들어왔었고, 저는 그 직원과 함께 오랜만에 국밥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전에 팀장님을 찾아온 아주머니가 테이블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이 이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고 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지셨기 때문에 단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주머니는 뭔가 알고 있을 거란 판단이 들어 조용히 다가가 물어봤었죠. 저 아주머니,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제가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데 앞전에 저희 팀장님 만나러 회사에 찾아오신 적 있죠?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태연하게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아주머니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건 맞는데 딱히 내세울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또 흘러갔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대표님께서 사무실 컴퓨터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와 막내 직원은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 백업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팀장님이 쓰던 PC는 방치된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PC를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확인하고 있던 중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일기 같은 형식의 글이 적힌 문서였고 또 다른 파일은 2분 정도 되는 길이의 동영상이었죠. 그래서 동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팀장님이 어떤 여성분과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고 비교적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서로 먹여주는 모습이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적힌 글의 내용은 너무 힘들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글을 보고 나서 뭔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건 국밥집 아주머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회사까지 찾아와 날 괴롭힌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그 아주머니와 연관이 있을 거란 건 명확해 보였지만 이미 사건은 종결 처리된 지 꽤 지난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팀장님 사모님께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따로 연락을 드렸고 사모님은 이걸 보자마자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집안일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막내 직원과 국밥집을 찾아갔었는데 늘 서빙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보이질 않으셨죠. 쉬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후로 국밥집에 갈 때마다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국밥집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섬뜩한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저 사장님, 앞전에 일하던 이모님 있잖아요. 혹시 그만두셨어요? 아, 그 아줌마. 어휴, 말도 없이 안 나와서 뭔 사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형사들도 찾아오고 아주 난리였어. 그 말을 듣고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왔던 손님 중에 불륜 커플이 있었나 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나도 거기까지밖에는 몰라.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팀장님 컴퓨터에서 발견했던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 동영상이 떠올랐는데 그게 불륜의 증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팀장님 사모님도 눈치를 채셨던 거고 그런 사정 때문에 말을 아끼셨던 거겠죠.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어떠한 절차로 인해 재수사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밥집 아주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팀장님의 불륜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팀장님을 옹호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처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 돌아가신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 생에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과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지극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충격을 받았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달 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여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러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안쓰럽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아니, 사장이란 놈이 회사에 빚만 잔뜩 내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렇게 남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남편은 천안에서 일을 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주말 부부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아빠와 같이 지내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부터 나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인데 규모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근데 무슨 일 하는 곳이야? 단순 영업직인데 그냥 고객들 만나서 물건 전달하는 일이야. 남편은 일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듯 넘어갔었고, 뭐 어쨌든 취업을 했다고 하니 저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첫 출근을 했었고, 저는 모유 수유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얼려놓았던 모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유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방법을 쓰곤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모유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남편 말고는 이 집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버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냉장고에 있던 모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남편은 전혀 모른다는 눈치였고, 그 일은 의문만 남긴 채로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모유가 사라지는 일은 계속 반복이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모유를 가져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모유를 가져다가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 과장님이 출산휴가 중이거든? 근데 모유가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과장님도 얼마나 급했으면 남자인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된 여자 과장님이 있는데,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뭐 요즘에는 모유 나눔도 하는 시대이니 같은 엄마 입장에서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었죠. 거기다 남편의 직장 상사라고 하니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모유가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그날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자마자 남편 휴대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급한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면서 물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이 씻고 있거든요. 나오자마자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심한 욕을 들은 건 처음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한 번씩 나가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라 남편의 수입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죠. 남편이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카드값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쓰고 다니니 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출이 쇼핑이었는데 평소 남편은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쇼핑에 돈을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여자의 직감으로 볼 때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뒤를 캐내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와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했고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드려 일주일만 같이 지내게 되었죠. 물론 친정엄마에게도 모든 걸 숨기고 혼자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출근을 한다던 남편이 회사가 아닌 근처 PC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2시간 가까이 컴퓨터를 하고 나오더니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잠시 뒤 다이소 앞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고 바람이라도 피는 듯 싶었지만 만난 지 1분도 안 돼서 헤어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니 이번에는 중년 남성을 만나는 겁니다. 딱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물건을 전달하는 영업직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남편과 만났던 중년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 그 자리에 서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글쎄 아기들이 먹는 모유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모유를 보관할 때 따로 담아두는 팩이 있는데 색깔도 그렇고 누가 봐도 모유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였었죠. 아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길에서 모유를 마시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곧장 남편에게 다가갔더니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그제야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소름 돋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아침마다 PC방을 가곤 했었는데 한 카페에서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그건 혼자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남성이 쓴 글이었는데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아서 급하게 모유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죠. 그것도 무료가 아닌 꽤 큰 금액이었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모유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모유를 판매하고 돈을 벌자 본격적으로 모유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인터넷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불쌍한 컨셉으로 모유를 구하러 다녔고, 그렇게 구한 모유를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유를 구매했던 남자들도 다들 정상인이 아니었는데, 그게 구매자들 대다수가 본인들이 직접 먹으려고 구매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20대 여성의 모유는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또 냉동보다는 갓 나온 모유일수록 값이 비싸진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너무 엽기적이고 소름이 끼치는 일인데, 아직도 인터넷 카페 또는 각종 SNS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이 취향을 가지고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니 어떠한 거래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돈만 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하지만 둘도 지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참고 지내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인 또는 가족 중에 혹시 출산한 산모가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터놓기 힘들었던 가슴 속에만 묻어둔 사건인데, 배들남님 채널을 통해 익명으로나마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확한 연도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이 사건은 저희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칼국수집을 오픈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당시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었죠. 식당의 규모는 그다지 큰 건 아니었지만 주방을 포함해 대략 20평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 어머니 혼자서 주방과 홀까지 담당하느라 엄청 바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로 음식 배달을 하셨는데, 한창 바쁠 때마다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죠.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의 손맛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 단골 손님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항상 밤늦게 귀가하는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저도 가끔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갔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가게 근처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곤 하셨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저희 어머니 소원이라 더 모질게 그러셨던 것 같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예상은 모든 게 빗나갔고, 아마 그 시점부터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날은 제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가게는요? 이제 왔니? 아니, 내가 몸살이 났는지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서 잠깐만 쉬다가 나가려고.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눈을 좀 붙이셨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학교 끝나고 가게 일 좀 도울까요? 어머니 혼자 저렇게 일하시다가 진짜 병이라도 나실 것 같아요. 가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아버지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고,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어머니가 일을 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셨고 그로 인해 당분간 장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보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제야 아버지는 둘이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수입이 좀 줄더라도 알바를 써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는 퇴원을 하자마자 다시 가게로 나가신다고 하셨고 저는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향했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어떤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보, 이쪽은 내가 잘 아는 동생의 딸이거든. 오늘부터 여기서 알바하기로 했어. 그 여자는 저와 동갑인 20대 여자였고 이름은 박수지였는데 얼굴도 참하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 살갑게 굴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귀가 일명 부처님 귀였는데 귓볼이 길고 두툼해서 수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복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셨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수지와 일을 하게 됐고 수지를 저희 집으로 불러 밥도 같이 먹을 정도로 가족같이 지내곤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이고 자주 저희 집에 놀러오다 보니 자연스레 저랑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수지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처참히 차이고 말았죠. 그 당시 부끄럽기도 했고 앞으로 수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한 시점부터 수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으로 들어온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워 보여 저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자 어머니는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수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수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을 늦게 나오더니 가게 일도 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휴대폰 좀 그만하라고 말을 했다는데 수지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대들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진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께 죄송스럽기만 했었는데 그게 제가 수지에게 고백을 한 탓에 그 불똥이 어머니께 튄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추측일 뿐이니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날 밤 부모님은 수지의 문제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머니는 더 이상 수지와 일을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그와 다르게 아버지는 좀 참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친한 동생의 딸인데 이대로 알바를 그만두게 해버리면 본인 체면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난감해진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결국 어머니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하고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수지의 행동은 선을 넘다시피 했고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면서 시비를 거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행동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지를 달래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답니다. 아들로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수지를 따로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었죠. 야, 너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래? 혹시 내가 너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거야? 참, 생각하는 것도 어쩜 너랑 너희 아버지랑 똑같냐?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게 무슨 말인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됐고,
정 궁금하면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그리고 이제 그만둘 거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그렇게 수지는 가게를 그만뒀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수지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가 수지를 만나봤는데 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에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뭔가 기분이 나쁘신지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로부터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가게로 향했는데 가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어떤 아주머니와 싸우고 계셨고 그 아주머니 옆에는 수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수진의 어머니였고 뒤늦게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글쎄, 저희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진애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배달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수진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수진의 어머니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수지는 이 모든 관계를 알고 있었고 수지가 여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아버지는 수지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을 계속해서 미루자 수지는 화가 나서 태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가게까지 찾아와 차값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고 어머니는 경찰을 부르고 나서 수진의 어머니와 싸우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외가 쪽 삼촌 식구들도 아버지를 수소문하며 찾았지만 작정하고 잠적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지냈고 그해 겨울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한 지 약 1년이 지나 상병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군대에서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사고사가 아닌 살해를 당하셨고 그 범인은 저와 어머니를 두고 간 아버지였습니다. 그간 아버지는 숨어서 지내고 살다가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지자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는데 그로 인해 다툼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홧김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를 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본인도 죄책감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저는 군대를 전역한 뒤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지내다가 우연히 친구를 따라 방문했던 교회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뒤 저의 삶에도 안정이 찾아왔고 현재 그 여자는 저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저희 부모님 뒤를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이의 아빠이자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어머니께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났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동딸인 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부모님 두 분이 금슬이 좋으신 편이라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죠. 원래는 황금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생기는 바람에 집을 팔고 나서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늦은 나이에 힘들게 취업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그나마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집을 찾게 됐고 결국 평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은 이곳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근방 도로가에 카센터가 있었고 골목 안에는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근처 마트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트를 필히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면서 무심코 쳐다보니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게 되었죠.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싸움의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목격한 시점으로 볼 때 마트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아저씨 한 분이 어떤 아주머니를 폭행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저 말고도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3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당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특히 마트 주인 아저씨가 너무 폭력적으로 보여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너 이 동네 살아? 어른들 싸우는데 어디서 끼어드는 거야? 주인 아저씨, 그만해요. 경찰 불렀다네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욕을 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와중에 더욱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마트 주인 아저씨께 폭력을 당할 뻔했던 아주머니가 했던 말인데 그게 왜 신고를 했냐면서 남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시끄러울 때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때까지는 제가 한 일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일이 큰 화를 불러올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후 늦게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걱정이 있으신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 부모님이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집 앞 마트에 들렀는데 글쎄 마트 주인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였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까지 상세히 말을 해줬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긴가민가 했지만 어머니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의 질문에 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고 참다 못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싸움이 시작되었던 거죠. 저도 같은 여자지만 어머니가 왜 저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혹여나 진짜 바람이라도 핀 건가 싶어서 불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니 마니 난리가 났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한날은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분명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빠랑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봐. 그게 있잖아. 아휴, 아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답답하신지 그냥 나가버리셨고 저희 집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두 분 다 싸우는 게 지치셨는지 아버지는 따로 방을 얻어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무슨 생각인지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한 지 한 3달쯤 지났나? 어느 날 형사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제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게 어머니가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이었고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한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범인은 마트 주인 아저씨였는데 제가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경찰 신고를 했던 날 주변에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를 시켜 저를 미행해 집을 알아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의 인상착의와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 제가 일하던 알바 가게까지 파악을 했다는데 이게 마트 주인이 직접 뒤를 캔 건 아니고 마트 앞에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강제로 시켰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들은 마트 주인에게 약점을 잡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약점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마트 주인은 마트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주부들만 노린다고 하는데 일단 주부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면서 접근을 한 뒤 기본적인 신상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뭐 가족 관계라던가 아니면 남편의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쉽게 대답해 줄 만한 아주 사소한 대화를 건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 마트에 들리게 되면 회원가입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입을 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미끼를 던지고 접근을 한답니다. 만약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면 서류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야 한다면서 마트에 달린 쪽방으로 유도를 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트 주인은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은 물론 남편의 직장과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준다며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타겟은 가정이 있는 50대 여성들이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그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게 혹여나 이런 영상이 남편 또는 자식들에게 뿌려지면 물론 자식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 겁이 났던 건 만약 이 영상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그 나이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마트 주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트 주인에게 당한 피해자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지만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화가 난 마트 주인은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며 일부러 말을 던졌던 거고 그 후로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하루라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마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 때문에 결국 어머니의 비밀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고 서로 화해를 하는 듯 싶었으나 끝내 두 분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어머니와 같이 살면 계속 이 일이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고 만약 그날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저희 부모님께 이런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괜한 오지랖 때문에 범죄에 타깃이 된 것 같아 저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